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세상을 뒤흔든 31인의 바보들. 장 베르네르프의 안 블랑샤르글, 세리즈 블로크 그림, 출판사 녹색 지팡이. 오늘은 생지가 가져다준 행운. 생지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맞아요. 디즈니.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월트 디즈니는 미국의 만화 영화 제작자이자 백설공주 일곱난쟁이, 신데렐라, 피노키오, 메리 포핀스, 인어공주, 알라딘 등의 만화 영화를 만든 월트 디즈니사를 세웠고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의 놀이동산인 디즈니랜드를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즈니. 우리 한번 디즈니는 어렸을 때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미키 마우스가 탄생되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봐요. 얘들아 안녕. 난 미키야. 우리 아빠 이름은 월트 디즈니야. 아빠는 1901년 시카고에서 태어났어. 안녕 안녕. 나는 도널드. 나도 아빠의 아들이야. 아빠의 엄마는 선생님이셨대. 아빠의 아빠는 농부라서 아빠에게 농사일을 시켰대. 안녕, 난 구피야. 아빠는 농장에 먹이를 주러 가서 가축들을 즐겨 그렸대. 그리고 동물들에게 이상한 이름도 지어줬대.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대. 얘들이 지금까지 말한 건 모두 사실이니까 계속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게 놔두기로 하자. 나는 저 아이들의 대부 월트 디즈니란다. 8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농장을 팔고 우리 가족은 캔자스시티로 이사를 했소. 그곳에서 아버지는 신문 보급소를 운영하면서 형과 나에게 배달 일을 시켰지. 아버지는 정말로 엄격해서 우리가 놀지 못하게 했어. 심지어 가죽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했다니까. 우리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편함에 신문을 넣어야 했어. 추운 겨울 빙판길을 무거운 신문 가방을 메고 다니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 10살 때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리 훌륭한 학생은 아니었어. 늘 그림만 그렸지. 선생님이 꽃을 그리라고 하면 꽃에다 얼굴과 팔을 그려 놓았어. 학교에 다니면서 내가 연극을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분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연기를 하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었거든. 아버지는 그런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 그래서 아버지 몰래 담을 넘어 놀러 나가곤 했지. 16살 때 우리 가족은 시카고로 이사를 했소. 나는 맥키니 고등학교 신문사에서 그림을 그렸고 밤이 되면 디자인 학교를 다니면서 만화 그리는 것을 배웠어. 수강료를 벌기 위해 아버지가 운영하는 젤리 공장에서 밤 늦게까지 일했지. 그리고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소. 전쟁에 참가하려 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소. 그래서 적십자에 들어가 프랑스와 독일에서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했지. 나는 틈날 때마다 문에다가 카우보이를 그리고 동료의 군복에 메달을 그리곤 했어. 독일군 모자에 그림을 그려 팔기까지 했다니까. 18살 때 집으로 돌아왔어. 그때 우리 가족은 시카고로 옮겨와서 살고 있었어. 나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 그래서 캔자스시티로 가서 형의 소개로 광고 회사에 들어가 그림을 그렸어. 하지만 그림에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광고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지. 그리고 나서 나와 같이 일하던 아이웍스와 회사를 차렸는데 실패하고 말았소. 그 후로도 실패는 꼬리표처럼 나를 따라다녔소. 하지만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았지. 그러다 미키마우스가 행운을 가져다 주었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을까? 미키마우스로 인해 난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디즈니랜드. 여러분들이 가본 어디 우리 한국어로 치면 어디일까? 롯데월드. 세계 여러 나라에 펼쳐져 있는 디즈니랜드의 원시 창작자가 바로 나란다. 월트 디즈니지. 자, 미키마우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게.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플루토, 도널드 외에도 초기의 흑백 단편 영화들에 등장한 많은 캐릭터들을 만들었어요. 1937년에 월트는 천연색 장편 만화 영화를 최초로 만들었는데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가 바로 그의 작품이랍니다. 만화 영화를 만들려면 우선 셀룰로스라는 투명한 필름이 있어야 한대요. 이 필름을 영상으로 보여주려면 1초당 24장의 필름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5초 동안 날아가는 새를 보여주려면 120장의 필름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미키마우스 어떻게 탄생되었을까? 선생님이 비하인드 스토리 알려줄게요. 사업에 실패한 디즈니는 지저분한 창고에 앉아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생쥐 한 마리가 갈라진 벽 틈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었죠. 생쥐에게 빵 부스러기를 줬더니 조심스럽게 그의 곁으로 다가왔대요. 생쥐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월트 디즈니는 미키 마우스를 만들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역경은 새로운 도전을 맞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도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혹시 비틀즈 그룹 들어본 적 있나요? 바나와 평화를 노래하다 존 레논에 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영국의 유명한 가수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락 그룹 비틀즈를 만들었어요. 비틀즈는 시와 같은 노랫말과 아름다운 선율로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죠. 노래와 예술 활동을 통해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한 존 레논. 세계의 평화를 주장한 존 레논이에요. 존 레논은 비틀즈가 해체된 뒤 부인과 함께 뉴욕에 살면서 폭력, 인종차별,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했어요. 1980년 자신의 집 앞에서 정신 이상자의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났죠.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노래 Imagine는 지금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자,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 리버풀에서 태어났어. 그때 세상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폭격이 쏟아졌지. 그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음악이었어. 내 원래 이름은 존 윈스턴 레논이야. 어머니는 애국심에 불탄 나머지 처칠의 이름을 따서 윈스턴이라고 지었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는 없었는데 5살이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어. 그때 어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미미 이모와 조지 이모부에게 나를 맡겼어. 그분들은 나를 친자식처럼 돌봐주었지. 이모는 약간 엄한 편이었지. 이모는 교회에서 있는 빌라에서 살고 있었어. 그 빌라에는 작은 정원이 딸려 있었고 이웃에는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부유한 사람들이 살았지. 그러니까 나는 빈민가에 살던 폴, 조지, 링고, 비틀즈의 구성원들보다는 약간 높은 사회계층 출신이었지. 그들에 비하면 난 귀여움을 받으면서 응석바지로 자랐다고 할 수 있어. 어머니가 새로운 남자를 만났어. 하지만 그분은 날 키우려고 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모 집에서 계속 살았어. 어느 날 아버지가 불쑥 나타나 뉴질랜드로 데려가려고 했어. 하지만 난 이모와 계속 같이 살고 싶었고 어머니와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긴 싫었어. 이모, 엄마, 나의 집, 그 모든 걸 포기하라고? 그건 불가능해.
is impossible. 6살 때 학교를 다니면서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어. 노래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모는 내가 만든 노래를 아주 좋아했어. 이모는 언제나 첫 번째 관객이었지. 엄마는 자주 이모 집으로 와서 벤조,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벤조는 기타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야. 또 그림을 그려보라고 격려하기도 했어. 그뒤 쿼리뱅크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그 학교에 정말 넌더리가 났어. 항상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성적도 나빴지. 사실 공부보다는 그림 그리는 게 더 좋았어. 싸움도 많이 했고 큰 실수도 몇 번 저질렀지. 나 자신이 부끄러워. Shame on me. 하지만 반항아이긴 했어도 책은 아주 많이 읽었어. 그리고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늘 뭔가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지. 이제 좀 더 진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17살 때, 그러니까 1956년에 학교 친구 한 명과 처음으로 블랙잭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쿼리맨으로 이름을 바꾸었지. 우리는 전기 기타로 미국의 민속음악을 연주했어. 설마 기타를 쳐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기타를 치자 이모는 짜증을 내며 말했어. 하지만 나는 그걸로 먹고 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열광하는 소녀들에게 둘러싸인 엘비스 프레슬리를 봤어. 엘비스 프레슬리는 미국의 가수이자 영화배우야. 엘비스를 보면서 저 정도면 정말 근사한 직업이라고 생각했지. 세인트 피터스에서 연주할 때 폴 맥카트니를 만났어. 연주가 끝난 뒤 우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 그때 폴이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폴에게 우리 그룹에 들어와 달라고 부탁했어. 그 다음 해인 1957년에는 기타 연주자 조지 해리슨이 들어왔지. 조지는 진짜 좋은 녀석이었어. A real good one. 어머니와 자주 만나게 된 것도 그 당시였어. 어머니는 술에 취한 운전사의 차에 치였어. 교통사고를 당한 거지. 그 사고는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끔찍했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 리버풀 미술대학에 입학했는데 별로 대단한 성과는 없었어. 그렇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유머 감각을 몸에 익혔고 기막히게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어. 그래서 아주 즐거웠지. 하지만 2년만 다니고 학교를 그만두었어. 그림도 좋았지만 음악에 더 빠져 있었거든. 1960년 독일 함부르크의 인트라 클럽이라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 우리는 준비한 곡이 몇 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곡을 만들어 불렀지. 정말 환상적이었어. 영국의 리버풀에서 자랐지만 음악으로 성장한 곳은 함부르크라고 할 수 있어. 정말이야. 그래 그래 그래. 왈 이라는 내 노래를 들어봐. 우린 영국으로 들어와서 그룹 이름을 계속 바꿨어. 문독스, 레인보우스, 실버 비틀즈, 결국 비틀즈라는 이름으로 결정을 했어. 비틀즈는 북치는 딱정 벌레들이라는 뜻이야. 1962년에는 링고 스타가 비틀즈의 마지막 구성원으로 들어왔어. 비틀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이 되었지. 하지만 나는 사회에 관심이 많았어. 1970년대에는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이 한창이었는데 나는 노래를 통해 미국이 전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어. 미국이 베트남 땅에서 군대를 철수하면 전쟁은 간단히 끝나거든. 그렇다고 베트남이 미국을 침략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나를 싫어했지. 싫어하든 말든 비틀즈가 해체되고 나서도 나는 계속 평화를 노래했어. 존 레논은 우리는 예수보다 더 유명하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은 거의 사실이었어요. 세계의 수많은 팬들이 비틀즈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흉내냈고 그들이 나타나는 곳마다 큰 소동이 일어나곤 했대요. 존, 폴, 조지, 링고,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이 네 사람은 1962년에 비틀즈의 구성원이 되었대요. 비틀즈는 1966년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마지막으로 콘서트를 열었고 1970년에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매진 노래 찾아서 한번 들려보세요. 존 레논, 비틀즈 검색해서 보면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준 진짜 지성인 앙드레 말로. 여러분 혹시 이 프랑스 소설가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소설가, 드골 대통령 시대의 문화부 장관을 지내면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무너진 프랑스 문화를 다시 일으키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 지은 소설로는 인간의 조건, 희망 등이 있어요. 문화란 무엇인가? 앙드레 말로는 문화에 대해 아주 멋진 정의를 내렸어요. 문화는 인간이 이 지구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때 그 의문에 대해 답해 주는 것이다 라고 명언을 남겼죠. 앙드레 말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내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작가들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좋아해. 하지만 나는 어린 시절을 싫어하지. 나는 신경질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어. 병을 달고 살고 친구도 거의 없었지. 5살 때 디강학교에 들어갔어. 알렉산드르 듀마의 조르주도 그때 알게 되었어. 조르주는 내가 처음으로 읽은 소설이야. 여행과 모험으로 가득 찬 조르주는 굉장히 재미있었어. 그래서 듀마의 작품들을 전부 찾아 읽게 되었지. 13살이 채 안 되었을 때 역사와 그림에서는 1등, 철자법에서는 2등으로 디강학교를 졸업했어. 하지만 프랑스어와 영어에서는 8등을 해서 어머니는 파리에 있는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폴레트라는 선생님에게 과외를 받게 했어. 그분은 훗날 이렇게 말했지. 앙드레는 퉁명스럽고 말수가 적어서 다른 학생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어요. 책을 아주 많이 읽었고 자기가 읽은 책의 내용을 모두 기억했죠. 그 뒤 트르비고 고등학교에 다녔어. 친구들은 나를 에스파냐인이라고 불렀지. 스페인이라고 하지? 나의 강렬한 눈빛과 진지한 분위기 때문이야. 나는 노래나 체육은 잘 못했지만 문학에는 대단히 뛰어났어. 그래서 위대한 작가가 되고 싶었지. 꿈을 이루기 위해 나는 노력했어. 헌책방을 드나들면서 교양을 쌓았고 영화와 연극을 보러 다녔지. 20살 때 클라라와 결혼해 프라하, 빈, 베를린을 함께 다녔지. 1923년 클라라와 함께 인도 차이나, 지금의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당시에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어. 여기로 떠났지. 클라라는 잠시 여행하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문화 유적을 조사하기 위해서였어. 그곳에서 프랑스가 동양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학대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했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식민지 지배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어. 그래서 베트남 독립동맹의 전신인 베트남 청년 동맹을 조직했지. 내가 발표한 소설들에는 직접 경험한 것이 녹아들어 있어. 내가 경험한 것들이 소설이 된 거지. 나는 내가 쓴 소설처럼 살았단다. 캄보디아에서의 경험은 왕도, 인간의 조건 등의 소설로 에스파냐 네란, 내 참전한 경험은 희망으로, 레지탕스의 대원으로 활동한 경험은 알텐부르크의 호두나무로 탄생했어. 한번 찾아서 읽어봐.
나는 펜 대신 총을 들기도 했지. 에스파냐 내란이 일어나자 공화군에 가담했소. 비행대대의 대령이 되어 전쟁터로 비행했소.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두골 장군이 이끄는 레지스탕스에 들어가 활동했지. 1944년에는 독일군에게 사로잡혀 처형당할 뻔하기도 했소. 다행히 우리 편을 만나 구출되었소. 훗날 두골은 프랑스 대통령이 되었지. 그는 나를 문화부 장관 자리에 앉혔어. 나는 전쟁으로 얼룩진 프랑스를 문화 선진국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지방 곳곳에 문화의 전당을 짓고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힘썼지. 오랜 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어때? 괜찮은 말 같지? 내가 꾼 꿈들은 허황된 것만은 아니었어. 바라던 것들을 얻기 위해 온몸으로 부딪힌 결과물이 바로 내 소설이 되었단다. 앙드레 말로의 초기 소설들은 그의 예술적 귀향과 여행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는 글을 쓰지 않을 때는 세계 곳곳을 여행했죠.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캄보디아를 다녀와 유럽 사회를 비판한 서구의 유혹을 썼어요. 두골 장군과 앙드레 말로 잠깐 이야기 들려줄게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4년 앙드레 말로는 독일 점령군에 맞서 싸우는 레지스탕스에 들어가 드골 장군을 만나게 돼요. 나중에 대통령이 된 드골은 앙드레 말로를 위해 문화부를 새로 만들어 장관직을 맡겼죠. 앙드레 말로는 1958년부터 1969년까지 그 일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문화가 어떤 것이란 걸 직접적으로 몸으로 보여준 앙드레 말로였습니다. 바보, 그러나 아주 특별한 바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여러분들도 정말 잘 알고 있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세계를 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고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과학자이기도 하죠. E는 mc 제곱. 이 공식은 질량과 에너지가 같은 값임을 의미해요. 이에 따르면 어떤 양의 물질이 갖는 에너지는 그 물질의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한 것이죠. 여기에서 E는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물체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최대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C는 빛의 속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 공식을 이용해 미국인들은 원자폭탄을 만들었대요. 이 이론이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 기여했지만 아인슈타인은 원자폭탄을 만드는 일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죠. 혹시 여러분들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들어본 적 있나요? 미국은 일본과의 태평양 전쟁을 끝내기 위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렸어요. 원자폭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자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물리학자가 되느니 차라리 배관공이 되겠다라고 말했죠. 그는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닫고 원자폭탄을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했어요. 자, 지금부터 아인슈타인의 어렸을 때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나는 1879년에 독일 울름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소. 태어나면서부터 뒤통수가 하도 커서 부모님은 나를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지. 의사들이 아무리 안심시키려 해도 부모님은 계속 불안해했소. 3살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미련한 곰 영감이라고 불렀어. 학교는 나에게 끔찍한 곳이었지. 전응아 취급을 받았으니까. 나는 외워서 하는 공부는 전혀 못했어. 어떤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지 못해 바보 취급을 당했지. 운동에도 관심이 없어서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했어. 왕따를 당했던 거야. 하지만 모든 과목을 싫어하지는 않았지. 수학과 라틴어를 좋아했어. 그 과목들은 단순하고 논리적이니까. 9살 때부터 생물, 물리, 철학책들에
푹 빠져 있었어. 그게 체육보다는 훨씬 재밌었으니까. 그리고 2년 뒤 기하학의 신이라고 하는 유클리드를 알게 되었어. 나는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아주 마음에 들었지. 15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탈리아로 이사를 했어. 아버지가 운영하던 전기회사가 망하자 그곳에서 다시 사업을 벌이려 한 거지. 하지만 나는 다니던 학교를 마치려고 독일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 학교에서는 늘 외국인 취급을 받았지. 유대인은 독일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없었어. 늘 주눅이 들었어. 그런데다 어느 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 너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거야. 그러니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대학 시험을 포기하는 게 나아. 나는 그 길로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님이 있는 이탈리아로 가버렸어.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포기한 것을 못마땅해 했지. 아버지는 대학을 나와 기술자가 되라고 나를 설득했어.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아도 시험 점수만 좋으면 입학할 수 있는 취리 공과대학을 목표로 공부했지. 입학시험의 결과는 실망스러웠어. 수학은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평균 이하였거든. 당연히 입학하지 못했어. 17살이 되던 해 나는 다시 시험을 쳐서 취리 공과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학교에서도 고집불통 얼간이 취급을 당했지. 오직 내가 관심 있는 물리와 화학 과목에만 덤벼들었어. 점점 더 엄격해지는 교수님들의 권위를 견디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 그런 나에게 교수님이 말했어. 아인슈타인, 자네는 똑똑한 건 분명한 사실이야. 하지만 한 가지 결점이 있어. 자네는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선생님이 되었지만 나는 취직도 되지 않았어. 그런데 23살이 되자 좋은 일들이 일어났어. 스위스 국적을 얻게 되었고 스위스 베른의 특허청에 심사관으로 취직이 된 거야. 그때부터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지. 특허청에서 일하면서 직관과 통찰력을 기르게 되었고 세계 최고의 물리학 잡지인 물리학 연보를 볼 수 있었지.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수학과 물리학 공부를 실컷 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마음에 들었어. 그리고 1905년 물리학 연보의 특수 상대성 이론 등의 논문을 발표했어. 드디어 물리학 박사가 되었지. 나를 바보로 여긴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거야. 혹시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엉뚱하다는 이야기 들은 적 있나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집중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는 분야는 집중이 안 되는 분야도 있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흥미로워하는 거, 그거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계속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멋진 친구가 되어주세요. 시골 소년 오페라의 왕이 되다. 주세페 베르디. 이탈리아 오페라 역사상 최고의 작곡가 모차르트, 바그너와 함께 3대 오페라 작곡가로 꼽히는 데에 오늘날까지 무대에 올려지는 오페라 가운데 가장 많은 곡을 남겼어요.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아이다 등은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걸작으로 꼽히죠. 주세페 베르디에 대해 들려드릴게요. 나는 1813년 이탈리아 파르마 지방의 작은 마을 로콜레아에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난 날 창문 아래에서 떠돌이 악사들이 음악을 연주해 주었다고 해. 내가 자란 시골 마을은 음악이 넘치는 곳이었어. 사람들은 늘 노래를 흥얼거렸지. 많은 악사들이 이 마을 저 마을로 축제를 찾아다니면서 연주했어. 그들은 부모님이 운영하던 여관에 와서 자주 음악을 들려주었어. 읽고 쓰고 계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7살 때부터 동네에 있던 미카엘 성당에 부지런히 다녔어. 그때 오르간 연주를 맡고 있던 바이스트로키 선생님이 나의 재능을 알아보았지. 선생님은 나에게 오르간 연주를 가르쳐 주었는데 1년 만에 선생님의 연주 실력을 앞질러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소. 주일에 미사를 볼 때는 신부님을 돕기도 했어. 미사 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 어느 날 미사를 보고 있을 때였어.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르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 너무 열중해서 듣다가 신부님이 미사용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말하는 걸 듣지 못했어. 신부님은 아무도 모르게 나에게 발길질을 했어. 나는 제단 앞에서 굴러 넘어졌지. 화가 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부님에게 소리쳤어. 제기랄,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사람들은 이상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지. 저 애가 왜 저럴까? 하고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몇 년 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진짜로 성당이 벼락을 맞았어. 그때 신부님과 여러 사람들이 죽고 말았지. 8살 때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오르간처럼 생긴 스피넷, 17에서 18세기에 보급된 소형 피아노의 한 종류야. 피아노를 사주셨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망가지고 말았지. 너무 열심히 건반을 두드렸기 때문이야. 난 어려서부터 무슨 일을 하든 끝장을 보아야 직성이 풀렸어. 그것을 두고 열정이 넘친다고 말하지. 난 역시 열정적인 오페라를 할 운명이었나 봐. 10살이 되어서는 마르게리타의 집에서 부세토 중학교를 다녔어. 마르게리타가 누구냐고? 나중에 내 아내가 된 예쁜 여자애야. 마르게리타의 아버지 바레치는 내 연주 실력을 높이 평가해 나를 자신의 집에 묵게 하고 당시 유명한 오르간 연주자이자 음악학교 교장 선생님인 프로베시에게 음악을 배우게 했지. 난 마르게리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어. 자연스럽게 서로 좋아하게 되었지만 아버지와 장인어른이 될 뿐이 국립음악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계속하라며 나를 밀라노로 보내버렸어. 그때 나는 19살이었지. 국립음악원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쳤지만 떨어지고 말았어. 난 너무 실망해 음악을 포기하려고 했어. 주위 사람들이 음악을 계속해야 한다고 격려하면서 빈센 초라비냐 선생님을 소개해 주었어. 선생님은 3년 동안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지. 작곡가가 되려고 결심한 것은 바로 이때였어. 그전에는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했어. 마침내 22살에는 음악가로서 완전한 준비를 갖추었지. 만일 내가 국립음악원 시험에 떨어져 음악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사람들은 내 오페라를 감상하지 못했을 테고 내가 오페라의 왕이 되지도 못했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끝장을 보아야 한다니까. 이탈리아의 문화 사절 베르디 조금 더 알려드릴게요. 이탈리아는 오랫동안 통일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다가 1860년에 비로소 하나로 통일이 되었어요. 1년 동안 베르디는 새롭게 탄생한 이탈리아를 널리 알리는 문화 사절 역할을 했죠. 오페라의 꽃을 피웠던 베르디, 연극을 좋아하던 베르디는 빅토르 위고의 리골레토나 섹스피어의 맥베스, 오셀로 등의 작품을 오페라로 만들었어요. 베르디의 작품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프랑스의 루이 필리프 왕, 러시아의 황제 등이 감상할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고 해요. 경쟁자인 독일의 바그너와 같은 해에 태어난 베르디는 26편의 오페라 작품을 남겼어요. 1842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하우스인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에서 선보인 나부코가 성공을 거두면서 작곡가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죠. 디마 피스의 소설 춘희를 각색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는 지금까지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3대 오페라 작곡가
베르디, 모차르트, 바그너 꼭 기억해 주세요. 세상을 뒤흔든 31인의 바보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